일타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모드로 완전히 가는 느낌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곧 대표직 사퇴하고 연임을 발표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뭐 양당 모두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됩니까?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냐? 아니, 왜 여쭤보냐면요. 어젠가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난 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어대한 이러는데 어대한 아닌가? 어대 나인가? 제가 좀 모르는 어떤 좀 큰 다른 흐름이 물밑에 흐르고 있나 궁금해서요. 아니 뭐 투표는 선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그렇죠. 그건 뭐 알 수 없고. 네. 그러나 지금 뭐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대세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인 건 분명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조 심판론이 뭐 그전에는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철규 조종훈이다. 그래서 그게 훨씬 싸움이 힘들거든요. 친윤과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반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뭐 식사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아직 또 진짜 그렇잖아요. 동력이 사실 없었는데 네. 총선 끝나고 이철규 원내대표 설이 있고 예.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 좀 넣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출마 동력이 생겼던 거니까 뭐 그건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의 이 출마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들어간 유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 선거를 치고 그 패배한 후보가 전당대회에 바로 나온 경우는 있죠. 또 혹은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대선 후보도 네. 바로 그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 나갔죠. 맞아요. 뭐 그런 경우는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전당대회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2004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그때 제 기억에 2004년 4월 달 총선 앞두고 3월 23일 날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히거든요. 예. 그래서 나갔는데 121석으로 열린우리당 152석인가 그렇게 했을 때 패배했는데 6월 달 바로 이제 직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괴멸적 패배를 당할 거다 이랬는데 121석이나 해서 박다르크라는 그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긴 듯한 공이 있는 그런 걸로 되는데 이게 패배 책임 있는 분이 다시 나가는 건 아주 이례적이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 남은 상태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편치 않은데 그런 분이 또 나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어서 여러모로 하여튼 좀 뭐 이례적 출마로 보입니다. 이례적 출마죠. 조금 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 말씀하셨어요. 2조 심판론에 이가 이철규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친윤계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보여요. 뭐 그것을 감추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곁에 지금 좌파들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란 김경률, 진중권 뭐 이런 사람들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 좌파 공격.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뭐 국민의힘 분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뭐 좌파 공격 이런 건 들어봤어도 그 당 안에서 좌파 공격.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2006년 전당대회 때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더 그랬어요? 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이재호 후보를 밀었고 박근혜 당대표 측에서 다 그만두고 치러지는 박근혜 당대표 후임자를 뽑는 건데 강재섭 의원을 밀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 이재호 의원을 향한 그 공격이 거의 뭐 빨갱이다. 근데 좌파 정도가 아니고 빨갱이다까지. 그랬는데 당시에 이재호 후보는요. 한나라당이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런 분한테도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으니까 전당대회 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남 의원 중심의 그 윤 대통령과 계를 같이 하는 분들,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분들과
수도권에 외연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외 당협위원장 낙선한 분들은 예.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세워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갭이 역사상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인과 싸우던 서인의 노론과 소론 분화 과정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아까 이거는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일성으로 네. 보수 정체성 강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처음 취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보수 정체성을 더 강화해서 선거에서 질 거냐 그러면 계속 영남만 되고 이런 분들이 외연확장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김경률 의원이 네. 그 당에 보신 분들이 뭐 누가 영입했냐 이거 갖고 또 논쟁이던데 있었어요. 뭐 김경률 의원은 뭐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으로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보면 예. 이거 갖고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역시 그 김경률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이 앙금이 아직까지도 다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의 한동훈 견제는 결국 용산의 한동훈 견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죠. 근데 역시 분위기가 좀 다른 거는 결정적으로 다른 건 총선 전과 후는 뭐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뭐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전당대에서 대통령 영향력이 굉장히 먹혔지만 지금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니고 또 하나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네. 지금 20%대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네. 무엇보다 친윤의 구심점이 지금 없어요. 구심점이 그러니까 없어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뭐 친윤이다, 찐윤이다 이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철규 의원이요. 그분이 지금 전당대 나온 건 아니니까. 전당대 나온 건 아니니까. 예, 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뭐 그 나경원 의원도 그거 뭐 친윤, 비윤, 반윤, 친한, 반한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자기는 정치할 때 친도 반도 없었다. 뭐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뭐 사실에 부합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뭐 그러나 이 찐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구심점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개입했다가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하기도 어렵고 연판장 돌린 것도 다 문제가 됐는데 분위기는 이제 확실히 그때는 그 대통령실이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상대들이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나경원 의원 나올 것처럼 보이고요. 예. 안철수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예. 김재섭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요. 김재섭 의원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좀 전에 좀 전에 했어요? 예. 저는 뭐 두 분 다 안 나올 거로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준석, 김재섭 같은 분들은요. 네.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다가올 때 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때 동력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좀 어렵거든요. 그 두 분은 그렇게 됐고 유승민 의원은 저는 승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래도 존재감을 보이려면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게 다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텐데 만일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위협이 될 겁니다. 첫째는 반윤주의라는 측면에서 지지 기반이 좀 겹쳐요. 그렇죠. 그래서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유승민 의원이 나왔다면 조금 그런 위협이 있고 유승민 의원은 왜 한동훈이 되면 안 되는가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뭐 선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토론이든 뭐든 이 공격이 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윤상현 의원도 지금 오선 의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 아주 뭐 백전노장이 이 당에 성장한 분들이 지금 출마해갖고 이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간단치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 친윤계의 한동훈 견제는 용산의 견제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다만 지난 전당대회처럼 그 용산의 힘이 확실하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쓸 수는 없을 거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죠. 들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에서는 한 명의 후보 정도를 그 후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뭐 전격적으로 손잡는 게 아니더라도 밀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만약 친윤계가 한 사람을 전폭적으로 좀 민다면 그건 나경원 의원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에 나이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선 직후에 뭐 나경원 이철규 의원이 같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확인은 안 하고 나경원 의원은 뭐
부정했어요. 부정했죠. 나이언데 싫어하세요. 그 예,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예. 아니 총선 전 같으면 이걸 홍보하고 다녔겠지. 부인하고 다녔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박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이 이야기 맥락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속보라서 제가 전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는 지금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막 조금 전에 지금 들어왔는데 제 조금 전 질문이 뭐였냐면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폭적으로 밀 대상으로 나경원을 선정할 것이냐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그 순간에 이 속보가 들어오니까 참 절묘하네요. 혹시 윤심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돼요? 친윤계가 미는 대상이 원희룡 전 장관이 될까요?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전 그렇게 보고 지금 원래 권력자들은 네. 대통령은 그 차기 대선 주자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뭔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건데 대체로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있어서 일각에서 그래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과 겨뤄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볼 테지만 믿을 수 있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의 신뢰는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친윤의 특히 대통령의 네. 무슨 언지를 받아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개항에서 지고 다음 대통령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공간이 좁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은 좀 그런 면에서 승산과 상관없이 친윤 후보 이거 상관없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고 원희룡 장관이 뛰어드는 것이 네.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한 건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가장 부담스러운 게 어쨌든 친윤 후보로 보이는 사람과 1대1 맞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결선까지 가는. 그러면 너무 분명하게 전선이 가리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당정 관계가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럽게 될 거다. 이렇게 막 할 건데 여러 명이 나와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으로 가면서 좀 비전 경쟁도 되고 차기 대선 후보의 예비 선거처럼도 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희룡 장관도 아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한동훈 반윤의 지지 기반을 나눠 가질 거라 그랬는데 네. 원희룡 장관 나오면 나경원 의원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지 않겠습니까? 친윤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밑에 있는 친윤과 반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만나고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본인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단독 보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속보성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좀 아직은 조금 제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본인 입장이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특히 이런 부분의 보도에 있어서는 다른 곳보다 좀 더 정보가 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좀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 만약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계의 어떤 후보로서 등장을 한 거라고 치면 나경원 의원과 표를 나눠 갖게 되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면 예. 친윤의 후보는 의도적으로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전당대회 당시에 그때 2011년 홍준표 당대표 될 때입니다. 네. 그때 사실은 전에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이었고 네.
원희룡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4월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다 물러났다가 바로 7월 4일 전당대회 때 그때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실세인 이상득 하고 손잡고 그 홍준표에 맞섰는데 그 4등으로 떨어져서 그 원칙 없는 패배 네, 그때 했죠. 그러니까 원칙 없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크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런 우를 또 다시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의 그 지원을 받아서 후보로 나서는 그런 선택은 본인이 그것이 정치라는데 얼마나 그 독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네. 본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지금 이 그 전당대회는 한번 뛰어들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과의 거리로 보면 장관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더 곤혹스러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목되는 것이 어제 이제 한동훈 캠프에 들어갈 사람들의 몇 명이다 해서 아마 30명 정도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친윤 주진우 의원하고 그리고 역시 친윤계 중진이죠. 성일종 의원이 그 캠프에 합류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두 분이 부정은 안 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은 왜 이분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특히 주진우 의원. 아니 주진우 의원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뭐 윤 대통령하고만 가깝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래 검사실 때부터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지난 공천 과정도 보면 네. 대통령 측근 그 비서관 2명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주진우 비서관하고 이현모 비서관 아닙니까? 그랬었어요. 이현모 비서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많은데 어깃장을 좀 놨지 않습니까? 강남 벨트 나가는 걸 그쵸. 못하게 하고 그게 결국 용인 나가 떨어졌는데 주진우 위원장은 그 부산에 강남이라고는 해운대 갑에 거기 원래 박성훈 후보가 털을 닦고 있던 곳인데 거길 나가는데 뭐 그닥 그렇게 태클을 거는 흔적이 안 보이는 거 보면 주진우 의원하고는 뭐 한동훈 위원장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이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이제 뭐 분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총선 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분들이 갑자기 뭐 윤 대통령 친윤이었다가 그 배신하고 뭐 한동훈을 민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만약 한동훈 대 원희룡 1대1 구도로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주셨는데 10초 안에 답 됩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자꾸 어떻게 알아 이분이요?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 본방송하고 오늘 미니 댓글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표님. 자,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조금만 더 이어가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 대표님. 예, 뭐 조금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 조금만 할게요. 날도 더운데 오래 잡진 않겠습니다. 30분 하겠네. 아니, 뭐 얘기나 말았죠? 그러니까 친윤으로. 원희룡 뭐 한동훈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냐. 청취자 질문. 네. 청취자 질문. 한동훈 대 원희룡으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등장한 인물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선에서. 이건 한 번도 잘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은 안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네. 뭐 친윤 대 친한 싸움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싸움이거든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당심이든 민심이든 네. 압도적 1위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일부 조사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 뭐 비등비등하게 나오지만 그거는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민주당 지지자까지 다 들어온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냐 아니냐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최대 지금 한 70%까지 나오는 조사도 있고 낮게 보면 한 지금 60% 정도까지 네. 나오는 조사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그 정도라면 정확하게 지금 한동훈 대 반한동훈이 한 65대 한 35 정도나 6대 4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그 40%가 분산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차 관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자가 1차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있는데 51%를 넘겨서 끝내느냐가 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 나오면 아무래도 그 지지 기반을 조금 분산시킬 거예요. 김재섭 의원이 나왔더라도 좀 그랬을 겁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나왔을 때 좀 분산됐을 거라고 그렇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친윤은 지금 찍을 후보들이 지금 그닥 많지 않아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쪽으로 갈 텐데 거기에서 보면 만일에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끝내지 못하고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 뭐 질문도 받고 언론 인터뷰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물론이죠. 지금까지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뉴스쇼에도 안 나와봤잖아요. 안 나와봤죠. 여기 나와 봐야 되잖아요. 아, 여기 현장 나와 있으면 우리 편하게 방송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 그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편하다고 해야 나오지. 이게 또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나오세요. 안 나와요? 편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들 경험 풍부하죠.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전당대회든 또 대선 경선이든 이런 걸 무지 많이 뛰어본 분들이에요. 아우, 이분들은 여기 나오면 안방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경험이 많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데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주 이렇게 그 베테랑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 국면을 잘 그 돌파할지 이게 1차 관건이에요. 1차에 이제 과반을 넘길 수 있는지. 그러지 않고 누군가 올라간다. 그게 뭐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윤상현이든 누가 올라갔을 때는 그 결과는 이미 그 압도적 세는 꺾였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1대1 되면 그땐 모른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아, 그분은 또 조금 더 단정적으로 나경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1차에서 가반을 못 넘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균열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경우가 온다면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출마 회견을 이번 일요일에 한다 그래요. 일요일에 출마 회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낼까? 이게 궁금해요. 특히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든 뭔가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일단 윤상현 의원이 물어본 질문이 있잖아요. 저도 뭐 여기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원칙이. 민주당은 1년 전,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 그러니까 1년 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들어왔고 국민의힘은 그 박근혜 그 당대표 때 2005년 11월 달인가 이거 확정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받아들인 건데 이걸 지금 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은 그대로 두고 예외 조항을 뒀어요. 예외 조항. 사실상 사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 안 할 거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걸 굳이. 그냥 그렇고 국민의힘도 1년 6개월 조항인데 이건 지금 손은 안 대고 있는데 항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당대표가 자기가 나가는 선거에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당원 취지다. 그래서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달에 그만두든가. 내년 9월이네. 세 번째는 당대표 돼서 민주당처럼 당원을 고치든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이 질문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던졌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지만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세 가지는 좀 답을 듣고 싶다. 첫째, 뭐였죠?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 두 번째는 당 개혁 방안. 세 번째는 대한민국 비전. 이거는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뭐 밝히겠죠. 대한민국 뭐 비전이라든가 대학 혁신 방향. 다만 이제 관심 갖는 건 총선 책임인데 당신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좀 물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묻는 거 있죠. 최상병 특검 여부.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과의 관계. 이건 이제 언론들이 주로 질문할 텐데. 특히 그게 이제 한동훈 전 장관한테는 좀 예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나왔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 얘기하고 막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예, 김건희 여사 백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용산하고 사이가 갈라졌다는 게 지금 중론이잖아요. 한번 아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최상병 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가서 막 난리가 났었을 때 이분한테도 마이크가 들이대졌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빨리 와라. 이종섭 대사 빨리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과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대표가 되면 가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고 본인도 좀 이건 난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일단 이 원칙은 세우고 나오겠죠. 지금 나온다는 거는 네. 그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때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시간에 맞서는 거 아닙니까? 어허. 이렇게 된 거면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도록 만드는 당대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차기 지난번 그거 기대하고 시켰더니 그렇게 당신 못하지 않았느냐. 친윤에서는 아니 믿었더니 뒤통수 쳤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반대로 기대했던 분들은 아니 그거 좀 차별화하라고 시켰더니만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와서 내가 친윤의 적자고 대통령 관계 회복해서 대통령이 밀어주는 그런 대통령 되겠다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제로죠. 네. 그건 제로지. 뭐 세상 일에 제로라는 게 아니 내가 친윤의 적자요. 이거는 지금 그 분위기는 전혀 아니지. 지금 강을 건너냐 마냐인데. 이제 뭐 관계를 그래서 이거 뭐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건너면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그 민심에 기반을 한 거라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는 좀 매우 조심스러울 겁니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원내 그 원구성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조금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되죠. 고민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3년 남았고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여당의 당대표는 이 국정을 그러니까 이 당이 잡은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이 임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탄핵하자는데 같이 탄핵하자 이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민심하고 완전 또 별개로 갈 수도 없는 문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빨리 진행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수수사가 좀 제법 그래도 뭐 쭉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뭐 이 문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 제 요구가 오면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로토 같이 전략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는 같이 가고 어떤 건 따로 가겠다. 따로토 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질문을 받아서 풀어내기에는 이게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뭐 이게 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일천하니까 학생 수준에 비해서 출제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대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총선 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청문회 나갔을 때도 그렇고 또 뭐 국회 여러 번 법무부 장관으로 불려 나왔을 때 굉장히 말 잘하고 잘 받아치고 토론도 잘하고 그랬잖아요. 야당 가는 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여당에서 던지는 질문이 훨씬 어렵거든요. 훨씬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당장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뭐라고 답할 건가? 이렇게 이 부분이 여러분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에서는 나오는 분들마다 한나땡이다 한나땡이다 그러세요. 한동훈이 대표되면 우리는 땡큐다. 진짜 한나땡 맞아요?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탄생하면 땡큐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검찰 독재 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이 당대표 맞는 것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맞는 게 더 나쁘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뭐 땡큐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이지만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가 일찍 올라와서 대통령하고 지금 차별화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독자 대선 행보를 할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프레임을 걸기에는 훨씬 더 좋겠죠.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예, 그런 예, 거예요? 네. 그래서 한나 땡기단 말이 일부 맞는 말이다. 예, 그럼. 저는 뭐 그 일리 있는 얘기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선 주자. 근데 이쪽도 한동훈이라는 이제 여당의 뭐 우뚝선 대선 주자. 대선 주자급으로 요새 유행하는 말 맞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대표가 왔을 때보다 훨씬 좀 강하게 붙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부담되진 않겠어요? 그거는 민주당 부담이 되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이례적 출마라고 보는 이유는 두 분 다 그 아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한 분이 바로 자기가 그만둔 자리에 다시 나가는 경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제가 박근혜 대표 사례는 그 이례적인 승리한 거 말고. 거고, 예, 아니 예. 그 승리했다고 평가받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건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대중 총재 이후에 연임한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하고 그만뒀지. 그렇죠. 근데 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은 지난번에 그 우원식 의장 때 당선되는 거 보고 야 강성 지지층들이 그 이건 뭐 체포한 동의하고 우원식 의장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되겠다. 당대표 누구한테 이거 맡길 수가 없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나오실 텐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 저는 매우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는 게 뭐냐면 사법 리스크야 뭐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그걸 넘는다고 합시다. 모든 사법 리스크 굉장히 지금 많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후보가 됐다고 하자고요. 민주당. 그럼 다음 대통령 될 거냐? 다음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게 좋은 전략이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은요. 민주당 대통령들이죠. 이분들은 다 여소야대, 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180석의 민주당 의석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막 그 저기 의원들이 뭐 검수완박 뭐 이렇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야 그거를 보면서 독재에 대한 그 아픈 기억, 나쁜 기억이 있는 국민들이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면 이게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견제 심리 때문에라도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좀 약간은 작동했을 거다. 근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115석 갖고도 저렇게 하는데 과반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차라리 그냥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게 낫지. 한쪽을 힘을 몰아줘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하는 대통령 같으면 우리가 좀 일하라고 밀어주겠는데 이거는 뭐 국회와 대통령을 동시에 장악하면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죠. 개혁신당 3석을 빼고 나면 범야권이 189석입니다. 여기에 다음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판사 탄핵,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지금 대통령 탄핵도 계속 입에 올리고 있는 데다가 이상민 장관 탄핵했죠. 그다음에 그 안검사 탄핵했는데 이건 다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는 지금 탄핵 심판 중이고요. 요번에 쌍방울 특검 대북송금 그 수사했던 검사들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판사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지금 서명도 벌여.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 대상인데 저는 제가 이제 묻는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100석 이상을 해서 180석 이상을 확보했어요. 그래도 200석은 안 되는 거잖아요. 200석이 안 되면 법안 통과시킨다. 지금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특검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뭐 합니까? 대통령 다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렇지. 돌아왔을 때 재요구했을 때 과연 200석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탄핵하면 뭐 합니까? 헌재에 막힐 텐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방통위원장도 지금 뭐 MBC 문제 가지고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하겠다 이러지만 이동관 위원장 때처럼 또 그만두고 다른 분 앉혀갖고 하면 어떻게 막습니까? 탄핵하기 전에 아예 사람 바꿔버리면 이동관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KBS 사장도 뭐 막겠다고 했는데 못 막았고 MBC 사장 해임도 막을 수 있겠냐? 제 이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일부 저지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정책 타협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타협을 합시다. 하지 않고 원구성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는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환호받을지 모르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 중에 일부는 야 이거 다음 대통령 이 상황에 이렇게 의석이 지금 180석도 넘게 갖고 있는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3년 뒤에 있는데 그때면은 이 의석 그대로거든요. 그럼요. 총선은 5년마다니까. 약간 뭐 보궐선거로 조금 바뀔지 몰라도 그렇죠. 크게 변화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 선거라는 걸 민주당은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국민은 대대로 보면 일방 독주를 싫어한다. 그럼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 독주 하는 것 같으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심판했던 거고 그 전에 대선도 검수완박 일방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로서 또 이쪽을 뽑은 것이고 이쪽 저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이라는 거 패턴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집권 전략을 포기한 거냐 집권을 총선 또 반대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은 네. 다수파 전략 국회 다수파가 되는 전략을 포기한 거냐 제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네. 의석이 많이 확보됐을 때 좀 네. 야당한테도 상임위원장 그거 운영위원장 그렇게 갈래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역시 그 상대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있구나. 근데 민주당 의원들 만나 뵈면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판단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진 건 지금 박성민 대표는 일방 독주로 막 거대한 여당이구나 그때는. 거대 여당이 막 가는 것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너네 180석이나 줬는데 시원하게 검수완박도 못하고 시원하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계세요. 분이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라는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제대로 못 밀어붙여갖고 이렇게 당원 뜻을 안 따라가고 이렇게 된 거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승부를 결정짓는 거기에는 중도층. 그 중도층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린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전 다음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는 이번에 뭐 총선에서 5.4% 앞섰는데 3%만 넘어가면 또 지는 것인데 그 승부를 결정짓는 그 합리적 주도 세력, 합리적 결정 세력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전략이지. 밀어붙이면 점점 더 그 이미지가 강해질 텐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솔솔님 우리 꿀단지 솔솔님이 정확히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민주당 다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결정짓는 건 합리적 주도 세력 중도층이라는 것을 양당 모두 잊으면 안 되고 일방 독주 뭔가 이렇게 확 몰아서 그냥 막 가는 것에 대한 이 거부감 같은 것이 특히 합리적 주도 세력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지금 조언처럼 주셨어요.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것 같거든요. 확정인 것 같거든요. 연임 도전. 다른 도전자가 또 나올까요? 후보? 뭐 그래도 전당대회 하는데 추대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그래도 아마도 이제 다음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를 노리는 분들 중에 누가 조금 이번에 조금 선을 좀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나설 수는 있겠다. 그럼 친명계 중에 오히려 친명계에서는 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나온다기보다는 좀 말씀하셨다시피 선을 보이기 위한 같은 어떤 대표 후보기는 그러니까 경쟁 상대이지만 동시에 러닝메이트처럼 이렇게 나오는 분이 없을까? 그래도 뭐 대표에서 경선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 나온다면 뭐 반명은 아니어도 저도 비명 정도 되는 분들, 친문들도 있고. 저도 그게 궁금한 건데 누가 나올까요? 뭐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올까?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지금 누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하여튼 관심사예요. 그래도 뭐 누군가 나와서 경선하겠죠. 해야죠. 뭐 한 사람 추대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이상한 전당대회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민주당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그 또 먼저 끝나는 7월 23일 날 끝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뭐 아주 긴장감이 막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까지 나오면 이렇게 그렇지. 나오는데 네. 거기는 뭐 조용히 추대한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줄 테고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어떻게 될 거예요? 최고위원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쪽이. 네,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나가려다 그만뒀던 뭐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 뭐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분 한 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이번에 당원 조항에 예외 조항을 뒀다는 것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 안 한다고 해서 대권 후보 지위가 약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는 사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네. 그 체포동의안 그 기각하면서 쓴 것들 중에 맞아. 야당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걸 비판하면서 아니 그거는 영장을 내줄 이유가 되지 어떻게 기각할 이유냐. 당대표가 공적 지위를 본인의 그 법적 리스크 방어에 쓰는 것은 일종의 일반인으로 말하면 도주 같은 건데 그거 어떻게 거기에 저는 당대표라는 것이 그 들어간다면 그러면 나는 그 발부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그때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썼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좀 하려 그럴 것 같고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분들이 그치.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2024년 총선 공천과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은 그 판결문에 야당 대표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기 때문에 체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한다라는 그 사유는 좀 이해가 안 갔다는 말씀 잘못하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길 바랬어요라고 또 해석하는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약간 정치적 표현이잖아요. 그게 당 대표기 때문에 뭐 구속 영장을 구속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안 넣었어야 된다. 정책이 그 넣는다면 그거는 그 대목에 넣을 일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의아함이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꼭 제가 오늘 여쭤야 하는데 좀 빠뜨린 질문 있나요? 정치판을 읽는 데 있어서 요 질문은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다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올 건데요. 뭐. 그러니까요. 참 열심히 하는 김현정 앵커. 뭐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날도 더운데. 너무 덥지 않아요, 대표님? 그저께는 저녁 때 좀 선선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뭐 산 근처에 있어서 그랬는지. 산 근처에. 전 어제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계속 있을 땐 몰랐는데 어제 점심 먹고 저희 앞에 공원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들고 공원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저하고 하트 PD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 더위는 8월에 장마 다 끝나고 나서 한참 피서철에 가장 더울 때 해변가 가가지고 아우 뜨거워. 아우 발바닥 너무 뜨거워. 이 정도 할 때 더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6월에 어떻게 이래.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네모난 그 공원 거기 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걸어가면서 얼마나 날이 더운지 여러분 이게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 지구가 제가 요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폭염살인이라는 외국 사람이 지은 건데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면서 야 폭염살인 이거 너무 좀 세지 않아? 그랬는데 이게 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정상이 아니고 지구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여름 되면 원래 좀 가볍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양복 입고 다니면 저는 가방도 메고 걸어 다니거든요. 맞아요. 배낭 메고 다니시는. 배낭 메고 저는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미련해서 뭐 30분 1시간도 한여름에도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반팔 양복 같은 건 없어요, 남자들? 요즘은 반팔 와이셔츠도 요즘은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거 많이 입었는데. 반팔 와이셔츠 왜 안 입지? 저는 최근에 안 입었어요. 옛날엔 그거 여름엔 그거 입고 다녔는데 안 입고 반팔 진짜 이게 양복. 약간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대구쇼에서 남자들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반팔 반바지 이거 허용하자 직장에서 그 얘기 한참 했었는데 양복을 입어야지만 이게 무슨 매너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구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반팔 양복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라디오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TV 나갈 때 TV에 정규 방송 나갈 때는 제가 고민을 늘 해요. 나름
진중근 교수 제가 방송 토론 같이 해보면 아주 편하게 입고 오시거든. 늘 캐주얼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나도 다른 걸 입고 가볼까. 양복에다가 넥타이라도 좀 풀고 가볼까 하다가 그래도 TV 방송은 저는 항상 정장으로 나갔는데 소심해갖고 제가. 대표님 그럼 돼요. 분장실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세요. 양복. 그거 다 그분들은 다 그 셀럽들이라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유명한 분들한테 해주지 저 같은 사람한테 안 해줘요? 옛날 제가 뭐 KBS 방송에서 정치합시다 할 때는 의상을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어느 방송에서 대표님 뭐 말씀만 준비해 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옷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거 하셔도 돼요. 주문하셔도 돼요. 아유 참 또 맘 약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한 번도 지금 이 저 넥타이를 풀고 방송을 못 나가서 내가 언젠간 기어코 MBC 100분 토론에 그냥 한번 나가세요. 한번 해볼까. 저 이렇게는 진짜. 하죠. 겨울에는 그 콤비 정도 입고. 콤비 정도. 그 정도는 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러고 보면 되게 옛날 사람이야. 그냥 입고 나가도 돼요, 그냥? 뭐 어때요? 넥타이 풀면 어때요? 왜 안 돼? 옛날 사람과 함께한 댓글쇼, 뉴스쇼 여기까지. 커피 돌려야죠. 커피 이거 진짜 어려운 시간 왔다. 한 2분 오늘 더우니까 시원하게 드시라고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석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해. 이게 이분들이 참 이 커피 제가 한 번씩 사드려야 되는데. 진짜 이런 멘트도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분들 다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정겹다. 마음 같아선 사드리고 싶다. 정겹네요. 골라주세요. 제가 먼저 골라요? 먼저 고르세요. 저 먼저 고를까요? 저는 저도 하나 고를게요. 미니분이 셀럽 박성. 저 아직 멀었어요. 셀럽 되려면 길거리 다녔다. 저는 대중교통으로 다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지하철도 그러고 뭐 타고 다니고 그래도 뭐 없고요. 알아보시는데 괜히 말 걸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걸어도 돼요? 아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해도 돼요? 그럼요. 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는 척. 그래서 미니 셀럽 박성민 셀럽 아닙니다. 셀럽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누가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사우나도 요즘 못 가잖아요. 동네 사우나 그런 사람이니까. 네. 고르셨어요 그분? 그 미니분. 미님. 네, 저는 이마영님 드릴게요. 이분은 이열치열이라고 커피 쿠폰을 받으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다. 뜨거운 거 드세요? 찬 거 드세요? 박 대표님은? 저는 항상 뜨거운 거. 사시사철? 네, 사시사철. 30도 넘어도 뜨거운 거 드세요? 저는 한여름에도. 아이스 커피는 거의 안 마십니다. 저는 거의 사시사철 아이스 라떼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니고 주면 마시고 운동할 때 옛날에는 어디 운동하러 가면 이제 마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 대신. 그런 경우는 마시고 또 좋아는 합니다. 근데 그렇구나. 이마영님 한 잔 드리고 한 분 더요. 제가 오늘은 셀럽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주영킴님이니까 정치 셀럽 박성미, 정치 인플루언서 박성미라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꿈꾸면서. 셀럽 싫으시다면서도 또 은근히 또 셀럽이 되는 날을 바라세요. 셀럽이 되는 건 바라지 않는데 셀럽들은 옷을 편하게 입고 나오더라고. 옛날에 유시민 초선 때 백바지 입고 국회 등원해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패션을 주도한다. 그렇지. 내가 표준이다. 그렇지. 내가 유행을 선도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뒤쫓아가잖아요. 눈치 보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저는 반바지 반팔 다 입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한 분 더 찾으셨어요? 아니 그냥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하면서 2분할 해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성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